저는 북한에서 15년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고문으로 일했습니다. 김정은 바로 다음 서열이셨던 최 위원장님을 모셨죠. 하지만 2024년 여름 12살 김주애가 당회의에 등장한 뒤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한탈북 고위 간부가 목숨을 걸고 남한에 와서 밝힌 북한 권력 숙청의 충격적 실상. 그가 직접 경험한 보위부의 협박과 강요된 거짓 증언, 그리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내린 결단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숨겨진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아버지, 보위부가 우리 집을 감시해요. 최 위원장님 댁도요. 학교 선생님이 그러는데 다음은 우리 차례래요. 2024년 9월 새벽 2시 고등학교 3학년인 17살 딸아이가 떨리는 손으로 건넨 쪽지였습니다. 요즘 애들은 다 휴대전화로 문자 보내는데 우리 미향이는 손편지를 쓰더군요. 그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휴대전화는 다 감청당하니까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딸아이 얼굴을 보니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겁니다. 제 평생 그렇게 밝고 씩씩하던 딸아이가 새벽에 아버지 방에 숨어 들어와 눈물을 흘린 겁니다. 미향아, 괜찮아.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그렇게 말은 했지만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걸 딸도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우리 가족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저는 15년 동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최 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그분은 한때 김정은 동지 바로 다음 서열이셨죠. 당 중앙위원회 회의 때 주석단 맨 앞자리 김정은 동지 바로 옆자리에 앉으셨던 분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그 권력의 그늘 아래서 편하게 살았습니다. 평양 만경대구역 고급 아파트, 매달 나오는 특별 배급, 딸아이를 좋은 학교 보낼 수 있는 특권. 이 모든 게 최 위원장님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여름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7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당 중앙위원회 회의에 김주애 동지가 처음 등장했습니다. 12살쯤 돼 보이는 어린 소녀였는데 김정은 동지 바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김여정 동지가 그 아이 옆에서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죠. 그날 회의에서 김정은 동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당은 젊은 세대에게 미래를 물려줄 것입니다. 혁명의 피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회의장 공기가 싸늘하게 식는 걸 느꼈습니다. 주석단에 앉아있던 나이든 남자 간부들.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게 보였습니다. 최 위원장님도 굳은 표정으로 앞만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8월에 최 위원장님 자리가 주석단 맨 뒤로 밀려났습니다. 서열 3위에서 7위로 떨어진 겁니다. 9월에는 당 중앙위 회의에 아예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건강상 이유로 휴식한다는 공식 발표가 있었지만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숙청이 시작됐다는 걸. 그날 저녁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최 위원장님을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늘 환하게 웃으시던 그분 얼굴에 웃음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성혁이 위원장님이 제 팔을 붙잡으셨습니다. 힘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자네 가족들 생각하게. 딸아이 아직 어리지 않나? 아들도 군대에 있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작별 인사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딸아이가 학교에서 일찍 돌아와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친구들이랑 놀다가 늦게 들어오는데 그날은 혼자 방에 틀어박혀 있더군요. 아내가 부엌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당신, 미향이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나 봐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때 방문이 열리며 딸아이가 나왔습니다.
빨갛게 부은 눈으로 저를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1시, 2시가 되도록 뒤척이다가 문득 딸아이 방 불이 켜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방문 틈으로 보니 미향이가 책상 앞에 앉아 뭔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 제 방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딸아이가 종이 쪽지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을 때 제 손도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선생님이 우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미향아, 내 아버지 조심하라고 전하렴. 우리 집 앞에 검은 승용차가 사흘째 서 있대요. 보이부 차량이래요. 선생님 남편이 보이부에서 일하시는데 최 위원장 라인은 다 정리한다고 했대요. 아버지, 우리 어떻게 해요? 저 무서워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함경북도 청진 출신입니다. 어릴 때 청진 성천강 근처 작은 집에서 자랐죠. 겨울이면 강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지만 어머니가 끓여주시는 강냉이 죽 한 그릇이면 세상이 따뜻했습니다. 6.25 전쟁 때 우리 할아버지는 월남하지 못하고 북에 남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자식을 지키지 못한 게 평생 한이다. 아버지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사셨습니다. 저를 키우면서 단 한 번도 굶기지 않으셨죠. 제가 공부를 잘한다는 걸 아시고는 온 집안이 굶더라도 제 학비를 대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김일성 종합대학에 갔고 당에 들어갔고 최 위원장님 눈에 들어서 15년을 일했습니다. 평생 나라를 위해 충성했습니다. 김일성 주석님, 김정일 장군님, 김정은 동지를 위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17살 딸아이가 보이부 때문에 떨고 있습니다. 딸아이를 방으로 보내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정말로 아파트 앞에 검은색 승용차가 서 있었습니다. 불이 꺼진 차 안에서 담배 연기가 올라오는 게 보였습니다. 누군가 차 안에 앉아서 우리 집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청진에 계신 79세 어머니 생각을 했습니다. 군대에 있는 20살 아들 철혁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17살 딸아이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평생 충성한 이 나라가 지금 제 자식들을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6.25 때 월남하지 못한 우리 할아버지처럼 나도 가족을 지키지 못하는 건 아닐까? 그날 밤 제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석 달 뒤 현실이 되었습니다. 딸아이가 학교에서 쫓겨난 건 그로부터 2주 뒤였습니다. 2024년 10월 어느 날 오후 아내한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미향이 학교에서 집으로 보냈대요. 교장 선생님이 직접 데려다 줬어요. 지금 당장 집에 와봐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회의 중이었지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평양 시내를 가로질러 집까지 차로 20분 걸리는데 그날은 1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집 현관문을 열었을 때 딸아이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채로 멍하니 앞만 바라보고 있더군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미향아, 제가 다가가자 딸아이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와락 제 품에 안겼습니다. 아빠, 나 학교 못 다녀요. 선생님들이 나보고 집에 가래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나 공부 열심히 했잖아요. 17살 딸아이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어릴 때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을 때도 친구랑 싸웠을 때도 이렇게까지 우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옆에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박동무, 죄송합니다.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위에서 내려온 지시입니다. 최 위원장 라인에 있는 간부 자녀들은 당분간 등교를 중지하라고. 당분간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영원히 돌아올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가시고 저는 한참 동안 딸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소리 죽여 울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최 위원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바로 받으셨는데 그날은 한참을 기다려도 전화를 안 받으셨습니다. 5번째 전화에서야 겨우 받으셨습니다. 성혁이 미안하네 위원장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제 딸이 학교에서 알고 있네. 자네 아들도 곧 군부대에서 연락이 올 거야. 조심하게 그 말을 끝으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사흘 뒤 최 위원장님이 보위부에 소환되셨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당 중앙위원회 회의 참석이라고 했지만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아니라 조사라는 걸. 위원장님은 3일 동안 연락이 두절되셨습니다. 3일째 되던 날 밤 위에서 저를 부르는 전화가 왔습니다. 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였습니다. 박성혁 동무, 내일 오전 9시까지 당 청사 3층 조사실로 출두하시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아내가 옆에 누워 있었지만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새벽 4시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해요. 청진에 계신 어머니한테. 고향 어머니 생각을 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79세 우리 어머니는 청진에서 혼자 사십니다. 제가 평양에 올라온 뒤로 명절 때나 찾아뵙곤 했는데 올해는 한 번도 못 갔습니다. 전화는 한 달에 한 번씩 드렸지만 어머니는 늘 걱정하셨습니다. 성혁아, 너 괜찮은 거지? 평양에서 잘 지내고 있는 거지? 어머니는 아셨던 겁니다. 아들이 위험하다는 걸. 다음 날 아침 9시 저는 당 청사 3층 조사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복도에는 저 말고도 5명이 더 서 있었습니다. 다들 최 위원장님 밑에서 일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 눈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조사실 문이 열리고 보위부 김 과장이 나왔습니다. 제 대학 동기였던 사람입니다. 예전에는 친하게 지냈는데 그날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더군요. 박성혁 동무 들어오시오. 방 안에 들어가니 책상 너머로 중년 남자 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눈빛을 보니 알 수 있었습니다. 보위부 핵심 인물들이었습니다. 앉으시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꼭 참았습니다. 박 동무는 최 위원장을 15년 동안 모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최 위원장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잘 알고 있겠군요. 일반적인 당 업무만 보좌했습니다. 일반적인 업무. 한 사람이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최 위원장이 남조선과 접선했다는 증거가 있어. 박 동무도 알고 있었을 거 아니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남조선 접선이라는 건 사형감 죄목이었습니다. 그런 일은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정책 문건만 다뤘습니다. 그래요? 그럼 박동무 아들은 어떻게 되는 게 좋겠소?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지금 군 복무 중이지요? 20살 젊은 나이에 탄광으로 가면 힘들 텐데. 탄광 정치범 수용소를 돌려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제발 아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럼 협조하시오. 최 위원장의 반당 행위를 증언하시오. 그러면 박동무 가족은 안전할 거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조사실을 나와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가 변기에 앉아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때 화장실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김 과장이었습니다. 성혁아 대학 동기였던 그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다. 위에서 시킨 일이야. 근데 진짜 조심해. 요즘 김여정 동지가 직접 남자 간부들 숙청 지휘한다고 해. 최 위원장은 이미 끝났어.
너라도 살아야지. 그 친구가 나가고 저는 한참을 혼자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딸아이가 방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학교는 못 가지만 그래도 혼자 책을 보고 있더군요. 제가 방문을 열자 딸아이가 돌아봤습니다. 아빠, 나 검정고시 볼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17살 딸아이가 아직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15년 충성한 나라가 제 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최 위원장님께 배신 증언을 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제 아들을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건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나가야 할 것 같소.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2024년 10월 말 아들 철혁이가 있는 군부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대장명의 공문이었습니다. 박철혁 병사는 군 기강 위반으로 영창 처분을 받았음. 면회 불가 영창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아내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저는 아내를 부축해서 소파에 앉혔습니다. 아내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여보, 우리 철혁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아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철혁이가 잘못한 게 없다는 걸. 이건 저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최 위원장을 배신하지 않으면 아들을 계속 고문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부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20번을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음 날 아침 직접 부대를 찾아갔습니다. 부대는 평양에서 차로 3시간 거리에 있었습니다. 도착했을 때 이미 오후였습니다. 부대 정문에서 병사가 저를 막아섰습니다. 면회 금지입니다. 저는 박철혁 병사의 아버지입니다. 아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위에서 내려온 명령입니다. 1시간을 설득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부대장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정문 앞에 서서 부대 안쪽을 바라봤습니다. 저 안 어딘가에 제 아들이 있었습니다. 20살 철혁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에 간 지 이제 겨우 2년째였습니다. 명랑하고 건강하던 아들이 지금 영창에서 무슨 일을 당하고 있을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울었습니다. 49평생 남자가 되어서 운 적이 거의 없었는데 그날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더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학교에서 해고당한 겁니다. 당성이 의심스럽다는 이유래요. 중학교 교원 자격이 박탈됐어요. 아내는 20년 동안 성실하게 교사 생활을 했습니다.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습니다. 학생들이 다들 좋아하던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 아내를 하루아침에 쫓아낸 겁니다. 그날 밤 우리 부부는 말없이 저녁상을 마주했습니다. 딸아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학교 친구들이 모두 등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미향아, 밥 먹어야지. 아내가 딸아이 방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딸아이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빠가 뭘 잘못한 거예요? 딸아이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미향아, 아빠는 잘못한 거 없어. 그럼 왜 나는 학교도 못 가고 오빠는 영창에 가고 엄마는 학교에서 쫓겨난 거예요? 친구들은 다 나한테 연락 안 해요. 길에서 마주쳐도 모른 척해요. 17살 딸아이가 세상의 냉혹함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11월 들어서면서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집 앞 검은 승용차는 이제 24시간 우리를 감시했습니다. 제가 출근할 때도 아내가 장을 보러 나갈 때도 그 차가 따라왔습니다. 어느 날은 장마당에서 쌀을 사려고 하는데 장사하던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미안해요. 당신한테는 못 팔아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최 위원장 밑에 있던 사람 아냐? 쯧쯧, 저런 사람들이 제일 무섭더라.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장마당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쌀 한 돼 사는 것도 조심스러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당 청사에서 또 호출이 왔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다시 출두하시오. 이번에는 더 심각했습니다. 조사실이 아니라 보위부 본부로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청진에 계신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한 달 만이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성혁아. 너 괜찮은 거지? 어머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다 아셨던 겁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불효막심한 자식이 되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너는 잘못한 게 없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 보러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가 한참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성혁아, 너 아버지 말씀 기억하니? 예, 어머니. 내 할아버지가 6.25 때 월남하지 못한 걸 평생 한으로 여기셨단다. 자식을 지키지 못했다고. 내 아버지도 평생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사셨어. 성혁아, 너만이라도 내 자식들은 지켜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괜찮다. 어머니는 괜찮으니까 너는 내 식구들 생각해라, 알았지? 예, 어머니.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보위부 본부에 갔을 때 저는 각오를 했습니다. 조사실에는 이번에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운데 앉은 사람이 서류를 펼쳐놓고 말했습니다. 박성혁 동무, 마지막으로 묻겠소. 최 위원장의 반당 행위를 증언하겠소, 안 하겠소? 저는 그런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요? 그 사람이 비웃듯이 웃었습니다. 그럼 박동무 아들은 이번 달 안으로 탄광으로 이송될 거요. 박동무 가족도 평양에서 추방될 거고 청진에 계신 노모도 글쎄요. 잘 모르겠소. 어머니까지 건드린다는 말이었습니다. 제발 어머니만은. 그럼 증언하시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만경대 언덕에 올라가 평양 시내를 내려다봤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충성했던 이 도시가 이제는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결정해야 할 것 같소. 여기 남아서 죽을 건지 아니면. 아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신이 결정하세요. 저는 따를게요. 단 우리 셋이 꼭 함께 가야 해요. 미향이 두고 갈 순 없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충성도, 나라도, 체제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내 딸, 내 아들, 내 아내, 그리고 청진에 계신 어머니.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나갈 것인가? 그게 문제였습니다. 마지막 계기는 최 위원장님으로부터 왔습니다. 2024년 11월 중순 어느 날 새벽 3시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아보니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동무, 나 모르는 사람이요. 최 위원장님이 전화라고 하셨소. 내일 새벽 5시 모란봉 뒷산 정자에서 기다리시오. 혼자 오시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조심스럽게 집을 나섰습니다. 감시 차량이 졸고 있는 틈을 타서 뒷골목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모란봉까지는 걸어서 40분 거리였습니다. 산길을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혹시 함정은 아닐까? 보위부가 저를 유인하는 건 아닐까? 정자에 도착했을 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 일어섰습니다. 성혁이 최 위원장님이었습니다. 한 달 만에 뵌 위원장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살이 빠지고 얼굴이 헬쑥하고 머리카락에 흰머리가 확 늘었습니다. 위원장님 앉게. 우리는 정자 계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평양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성혁이, 자네 가족 생각하면 이제 떠나야 하네. 위원장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위원장님을 아니야. 나는 이미 끝났네. 다음 달이면 당적도 박탈될 거야. 어쩌면 그보다 더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하지만 자네는 달라. 아직 젊고 자식들도 어리지 않나 하지만 제가 어떻게 위원장님이 제 손에 작은 종이 쪽지를 쥐어주셨습니다. 여기 전화번호가 있네. 중국 쪽 사람이야. 내가 만일을 대비해 알아둔 루트지 돈이 좀 들어가지만 자네 그동안 모아둔 거 있지? 예, 2만 달러 정도 충분해. 이 사람한테 연락하게. 암호는 청진에서 왔습니다야. 그럼 알아들을 거야. 위원장님 성혁이, 자네는 15년 동안 나를 잘 보좌해줬네. 고마웠어. 이제 나는 자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겠네. 위원장님이 제 어깨를 잡으셨습니다. 살아라. 자네 가족을 지키고 살아라. 그게 내 마지막 명령이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얼굴에 햇살이 비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여있는 게 뭐였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미안할 것 없네. 자네가 살아야 내가 위안이 되네. 어서 가게. 감시 차량이 깨기 전에. 그게 최 위원장님과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번 달 안으로 떠나야 할 것 같소. 어떡해요? 방법은 있어. 하지만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철혁이를 데리고 갈 수가 없소. 영창에 있는 아들을 구할 방법이 없어요. 아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우리 철혁이는 내가 보위부에 거짓 증언을 하겠소. 최 위원장님을 배신하는 진술을 하면 아들을 풀어줄 거요. 그리고 우리는 아들 없이 먼저 나가는 거요. 당신 미쳤어요? 아들 두고 어떻게 가요? 들어보시오. 우리 셋이 다 잡히면 끝이오. 하지만 우리라도 살면 나중에 철혁이를 데려올 방법을 찾을 수 있소. 한국 가면 북에 남은 가족 데려오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이다. 아내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그날 밤 딸아이를 불러 말했습니다. 미향아, 우리 곧 여행을 떠날 거다. 여행요? 어디로요? 먼 곳으로. 아주 먼 곳으로. 딸아이는 제 얼굴을 보더니 알아차린 것 같았습니다. 아빠, 우리 오빠는요? 오빠는 나중에 데려올 거다. 꼭 아빠, 나 무서워요. 아빠도 무섭다. 하지만 우리 해야 해. 안 그러면 우리 모두 죽어. 17살 딸아이가 그날 밤 어른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보위부로 가서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최 위원장이 남조선 정보기관과 접선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위원장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스승을 배신했습니다. 사흘 뒤 아들 철혁이가 영창에서 풀려났습니다. 부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철혁 병사, 정상 복무 전환. 저는 그 전화를 받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중국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자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청진에서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 출발하시겠습니까? 12월 초. 가족은 셋입니다. 1인당 7,000달러, 총 21,000달러입니다. 제가 가진 돈보다 1,000달러가 모자랐습니다. 2만 달러밖에 없습니다. 최 선생님 속계시면 2만 달러에 해드리겠습니다. 12월 5일 평양역 새벽 6시 기차를 타십시오. 청진행입니다. 누군가 접선할 겁니다.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집에 있는 모든 중요한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가족 사진 한 장, 딸아이 어렸을 때의 그림 한 장, 어머니가 주신 은수저 한 벌. 그게 전부였습니다.
딸아이는 학교 교복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아빠, 언젠가 다시 학교 갈 수 있을까요? 그래, 꼭 갈 수 있을 거다. 아내는 부엌에서 마지막으로 김치를 담갔습니다. 이게 마지막 일지도 몰라요. 우리 집 김치맛 우리는 마지막. 며칠을 평범하게 보냈습니다. 감시 차량이 의심하지 않도록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장을 보고 저녁을 먹고 잠을 잤습니다. 12월 4일 밤, 저는 청진에 계신 어머니께 마지막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내일 어머니 보러 갑니다. 그래, 오너라. 어머니가 강냉이 죽 끓여줄게. 어머니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한다. 성여가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12월 5일 새벽 5시, 우리는 집을 나섰습니다. 딸아이가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봤습니다. 안녕. 우리 집 아내가 딸아이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평양역으로 가는 길, 아침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마지막 북한 아침이었습니다. 평양역 새벽 6시 기차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청진으로 가는 사람들, 함흥으로 가는 사람들, 장사하러 가는 아주머니들. 저희 가족은 그들 사이에 섞였습니다. 평범한 가족처럼, 고향 어머니 뵈러 가는 가족처럼. 딸아이가 제 팔을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손에 땀이 젖어 있었습니다. 아빠, 무서워요. 괜찮아. 아빠가 지킨다.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평양 시내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살았던 도시가 이제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6시간을 갔습니다. 청진역에 도착한 건 낮 12시였습니다. 역에 내리자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박 선생님이십니까? 예, 저를 따라오십시오. 그 남자를 따라 역 뒤편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트럭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여기 타세요, 짐칸에. 우리 가족은 트럭 짐칸에 올라탔습니다. 안에는 양파 자루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양파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양파 자루 사이에 숨으세요. 검문소 통과할 때까지.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덜컹거리는 길을 1시간쯤 갔을 때 트럭이 멈췄습니다. 검문소다 숨죽이고 있어. 밖에서 군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 가시오? 온성군에 양파 배달 갑니다. 뒤에 뭐 실었소? 양파요 보시겠습니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짐칸 덮개가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딸아이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아내가 숨소리를 죽였습니다. 됐소, 가시오. 덮개가 다시 닫혔습니다. 트럭이 다시 출발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3시간을 더 갔습니다. 트럭이 멈췄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내리세요. 밖으로 나오니 강냄새가 났습니다. 멀리 강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가 온성군입니다. 저기 보이는 강이 두만강입니다. 두만강 북한과 중국을 가르는 강이었습니다. 오늘 밤 11시에 건너갑니다. 그 전까지 저 집에서 쉬세요. 낡은 농가로 들어갔습니다. 방 하나, 부엌 하나짜리 작은 집이었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우리를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녁 먹었어요? 아니요, 강냉이 죽이라도 드세요. 할머니가 끓여준 강냉이 죽을 먹으며 저는 고향 어머니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 집은 여기서 2시간 거리였습니다. 차만 타면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를 만나러 갈 수 없었습니다. 만나러 가면 어머니도 위험해집니다. 아빠, 할머니 집 안 가요?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못 간다. 왜요? 가면 할머니가 위험해지시거든. 딸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한테 인사도 못 드리고 가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하다. 미향아, 아빠도 정말 보고 싶은데. 밤 11시가 되었습니다. 브로커가 우리를 불렀습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제 말 잘 들으세요. 강을 건널 때 절대 소리 내면 안 됩니다. 순찰대가 지나갑니다. 개들도 있어요.
소리 한 번만 나면 우리 모두 죽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음 위로 건너갑니다. 지금 12월이라 얼음이 꽝꽝 얼어 있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가운데는 아직 얼음이 얇아요. 밤하늘에 별이 총총했습니다. 달은 없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강가로 걸어 내려갔습니다. 영하 20도쯤 되는 것 같았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자, 이제 갑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브로커가 먼저 얼음 위로 나갔습니다. 우리도 하나씩 따라 나갔습니다. 얼음이 미끄러웠습니다. 딸아이가 휘청했습니다. 조심해. 아내가 딸아이를 붙잡았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가.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나아갔습니다.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순찰대다. 엎드려. 우리는 얼음 위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깨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빛이 가까워졌습니다. 49평생 그렇게 무서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딸아이가 제 옆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얼음처럼 차갑게 떨렸습니다. 깨 짖는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안 돼, 발각되는 건가? 그때 멀리서 다른 소리가 났습니다. 총소리 같았습니다. 순찰대가 그쪽으로 뛰어갔습니다. 개들도 따라갔습니다. 지금이다. 뛰어!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일어나 뛰었습니다. 얼음 위에서 넘어질 뻔했지만 계속 뛰었습니다. 강 한가운데를 지나갈 때였습니다. 딸아이가 미끄러졌습니다. 악! 미향아! 딸아이가 얼음 위에 넘어지며 큰 소리를 냈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다시 깨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빨리! 일어나! 저는 딸아이를 번쩍 들어 업었습니다. 17살 딸아이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여보. 앞서가. 아내가 앞서 뛰었습니다. 저는 딸아이를 업고 뛰었습니다. 불빛이 우리를 비췄습니다. 거기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총알이 얼음 위를 스쳤습니다. 아빠. 괜찮아. 계속 간다. 제 오른발이 얼음 틈에 빠졌습니다. 물이 들어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여보. 아내가 뒤돌아 제 팔을 잡았습니다. 발 빼요. 빨리. 발을 빼내려고 했지만 부츠가 얼음에 걸렸습니다. 신발 벗어요. 신발을 벗고 발을 빼냈습니다. 맨발로 얼음 위를 뛰었습니다. 중국 쪽 강둑이 보였습니다. 저기다. 조금만 더. 마지막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강둑에 올라섰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해냈어요. 우리 해냈어. 아내가 울먹였습니다. 딸아이를 내려놓았습니다. 딸아이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아빠, 우리 살았어요? 그래, 살았다. 뒤를 돌아보니 북한 쪽에서 불빛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우리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중국 땅에 서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우리를 재촉했습니다. 빨리 차에 타세요. 중국 공안이 올 수도 있어요. 숨어있던 차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을 때 저는 창밖으로 두만강을 바라봤습니다. 저 너머 어딘가에 청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곳이었습니다. 아들 철혁이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어머니 철혁아 미안하다. 제 오른발은 동상에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중국에 도착했다고 해서 자유로워진 건 아니었습니다. 차는 밤새 달렸습니다. 중국 연변 지역. 어느 작은 마을에 도착한 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달 정도 숨어 지내셔야 합니다. 중국 공안 단속이 심해요. 브로커가 우리를 낡은 집 한 채로 데려갔습니다. 방 2개짜리 작은 집이었습니다. 벽지가 찢어지고 천장에서 물이 새는 곳이었습니다. 이게 집입니까?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기가 제일 안전합니다. 공안들이 잘 안 오는 동네예요. 한 달 뒤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브로커가 가고 우리 가족만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제 오른발이 부어올랐습니다. 두만강 물에 빠진 발이 동상에 걸린 겁니다. 발가락이 검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병원 가야 해요. 안 돼요. 병원 가면 신고당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러다 발 못 쓰게 돼요. 괜찮소, 참을 수 있소. 하지만 밤이 되자 고통이 심해졌습니다. 발을 디딜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주인 아주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조선족이었습니다. 발 많이 아프시죠? 약 좀 구해왔어요. 아주머니가 연고와 붕대를 건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도 다 같은 조선 사람 아니에요. 도와야죠. 아주머니 덕분에 조금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발은 한 달이 지나도 완전히 낫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의 생활은 지옥 같았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브로커가 다시 왔습니다. 일 좀 하셔야겠어요. 돈이 더 필요합니다. 무슨 일을요? 근처 식당에서 설거지요. 하루 16시간 3분 다 일하시면 한 달에 300달러 드릴 수 있어요. 300달러요? 3명이 한 달 일해서요? 여긴 그게 많은 겁니다. 하시겠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우리는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아침 6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돌아왔습니다. 설거지, 청소, 채소 다듬기 손이 트고 허리가 아프고 발이 저렸습니다. 딸아이 미향이가 제일 힘들어했습니다. 아빠, 나 너무 힘들어요. 손이 다 부르텄어요. 17살 딸아이 손이 갈라지고 피가 났습니다. 평양에서 학교 다닐 때는 공부만 하던 아이였습니다. 미향아, 조금만 참자. 곧 한국 갈 수 있어. 언제요? 언제 가요? 곧 갈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2025년 2월 어느 날 식당 주인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너희들 당장 나가. 예? 왜요? 공안이 탈북자 단속한다고 했어. 너희 때문에 우리 식당 문 닫을 수도 있어. 나가. 그날로 우리는 쫓겨났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시장 뒤편 빈 창고에서 잤습니다. 여보,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내가 울었습니다. 괜찮소. 내가 방법을 찾겠소. 다음 날 브로커에게 연락했습니다. 우리 한국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돈이 더 필요합니다. 1인당 3,000달러씩 더 내셔야 해요. 우리 돈 다 떨어졌어요. 그럼 못 갑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고 바닥에 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북한에서 보던 그 별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건가? 그때 딸아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우리 함께 있잖아요. 17살 딸아이가 저를 위로했습니다. 다음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집주인 아주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도와주신대요. 한국 선교사님이세요. 정말입니까? 네, 내일 만나러 오세요. 다음 날 교회로 갔습니다. 작은 지하 교회였습니다. 한국 사람 목사님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생이 많으셨어요. 목사님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북한을 떠난 후 처음 듣는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목사님 도와주세요. 우리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지금은 중국 단속이 너무 심해요. 조금 기다리셔야 합니다. 얼마나요? 한 달 정도면 태국으로 갈 수 있어요. 태국 가면 한국 대사관으로 가시면 됩니다. 돈이 없습니다. 걱정 마세요. 교회에서 도와드릴게요. 우리 다 같은 민족 아닙니까? 그날 밤 우리는 교회 지하실에서 잤습니다. 담요를 덮고 따뜻한 밥을 먹고 처음으로 편히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여기서 지내세요. 한 달 뒤면 태국행 비행기를 태워드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는요. 우리 하나님께 하세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기도했습니다. 평생 종교를 믿지 않고 살았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진짜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제발 우리 가족을 지켜주세요. 딸아이만은 꼭 한국에 보내주세요. 한 달 동안 우리는 교회에서 지냈습니다. 목사님이 중국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국 드라마도 보여주셨습니다. 딸아이가 한국 드라마를 보며 웃었습니다. 북한 떠난 후 처음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아빠, 한국 사람들은 다 저렇게 살아요? 응, 그럴 거야. 우리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요? 꼭 그렇게 살 거다. 2025년 3월 15일, 우리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목사님이 공항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태국 도착하면 연락 주세요.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는요, 잘 가세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중국 땅이 멀어졌습니다. 딸아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빠, 우리 정말 한국 가는 거죠? 그래, 이제 거의 다 왔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이 아직 남아있다는 걸. 태국 방콕 공항에 도착한 건 2025년 3월 16일 오후였습니다. 공항을 나오자 열기가 확 밀려왔습니다. 섭씨 35도가 넘는 더위였습니다. 북한 겨울, 중국 추위에 익숙했던 우리에게는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아빠, 너무 더워요. 딸아이가 땀을 뚝뚝 흘렸습니다. 중국 목사님이 연결해준 태국 현지 브로커가 우리를 맞았습니다. 방콕 난민촌으로 가실 겁니다. 거기서 한국 대사관 연락을 기다려야 해요. 얼마나 걸리나요? 한 달에서 2달 정도요. 차를 타고 2시간을 갔습니다. 도착한 곳은 방콕 외곽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3평 남짓한 좁은 방에 우리 가족 셋과 다른 탈북자, 가족 넷이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총 7명이 한 방에서 사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2달을 살아야 한다고요? 아내가 놀랐습니다. 여기가 제일 안전한 곳입니다. 참으세요. 첫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더워서 벌레가 많아서 좁아서 딸아이가 밤새 모기에 물렸습니다. 온몸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아빠, 가려워요. 너무 가려워. 다음 날 아침 설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물이 안 맞아서 그랬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화장실을 들락거렸습니다. 여보, 이러다 죽는 거 아니에요? 아내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아요. 한국 가면 괜찮아질 거요. 하지만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브로커가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중국 공안이 태국 경찰한테 탈북자 명단을 넘겼대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송환 요청이요. 북한으로 다시 보낸다는 겁니다.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명단에 있을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날 밤부터 우리는 밖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만 갇혀 지냈습니다.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습니다. 어제 탈북자 10명이 체포됐대요. 다들 송환될 거래요. 같은 건물에 살던 탈북자 가족이었습니다. 우리와 인사도 나누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잡힐 수 있다는 거죠? 네, 조심하세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을 거쳐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내진다니 여보, 우리 한국 대사관으로 가야 해요. 지금 당장 하지만 브로커가 위험하다고 여기 있는 게 더 위험해요. 잡히면 끝이에요. 북한 가면 우리 다 죽어요. 그날 밤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우리는 난민촌을 빠져나왔습니다. 브로커 몰래, 다른 탈북자들 몰래 조용히 가진 돈을 다 털어서 택시를 탔습니다. 한국 대사관으로 가주세요. 코리언 엠버시. 방콕 시내는 차가 막혔습니다. 1시간을 가야 하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게 우리를 쫓는 건가? 모르겠어요. 빨리 가야 해요. 경찰차가 가까워졌습니다. 택시 기사님, 빨리 가주세요. 트래픽. 케나트고 패스트. 경찰차가 바로 뒤에 붙었습니다. 끝났다. 그 순간 앞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택시가 쏜살같이 나갔습니다. 경찰차는 신호에 걸려 멈췄습니다. 휴 겨우 한숨을 돌렸습니다. 30분 뒤 한국 대사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에요. 여기.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사관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왜 닫혀 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8시 아직 개관 전이었습니다. 9시에 연다고 써 있어요. 1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우리는 대사관 정문 앞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10분 뒤 경찰차 3대가 나타났습니다. 저기. 저 사람들이야. 경찰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안 돼. 저는 딸아이와 아내 손을 잡고 대사관 대문을 붙잡았습니다. 저희 북한 사람입니다. 도와주세요. 경찰이 우리를 떼어내려고 했습니다. No. We are not Korean. Help us. 딸아이가 대문을 꽉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살려주세요. 우리 북한으로 보내면 죽어요. 경찰이 딸아이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놔. 내 딸 놔. 저는 경찰을 밀쳤습니다. 그 순간 대사관 문이 열렸습니다. 한국 사람이 나왔습니다. 대사관 직원이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저희 탈북자입니다. 도와주세요. 직원이 경찰에게 뭔가 말했습니다. 태국어로 경찰들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분들은 우리 대사관 보호 대상입니다. 손대지 마세요. 직원이 우리 손을 잡았습니다. 어서 안으로 들어오세요. 우리는 대사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경찰들은 밖에 남았습니다.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해냈어. 우리 해냈어. 아내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딸아이도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직원이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정말입니까? 네, 여기는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해칠 수 없어요. 벽에 태극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태극기를 보며 울었습니다. 어릴 때 학교에서 배운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애국가였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목사님이 중국에서 가르쳐 주셨던 노래였습니다. 딸아이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이다. 대사관에서 이틀을 지냈습니다. 영사님이 우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한국으로 출발합니다. 일주일이요? 내 비행기 준비해야 해서요. 그동안 여기서 편히 쉬세요. 그 일주일이 천년 같았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북한으로 끌려가는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침마다 태극기를 보면 안심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뒤 2025년 4월 1일 우리는 인천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방콕이 멀어졌습니다. 이제 정말 가는구나. 5시간 뒤 기장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창밖으로 한국 땅이 보였습니다. 저기가 한국이에요? 딸아이가 창밖을 보며 물었습니다. 그래, 저기가 우리나라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에 나왔을 때 태극기를 든 사람들이 우리를 맞아주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통일부 직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5개월간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49평생 그렇게 감사한 적이 없었습니다. 공항을 나와 차를 탔습니다. 차가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딸아이가 창밖을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아빠,
저 차들 다 개인 거예요? 그런 것 같구나. 저기 건물들 너무 높아요. 평양보다 더 높아요. 그래,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하나원에 도착했습니다. 탈북자들이 3개월 동안 교육받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한국 생활 적응 교육을 받으시게 됩니다. 우리는 깨끗한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화장실이 딸린 방이었습니다. 따뜻한 물이 나왔습니다. 여보, 진짜 따뜻한 물이 나와요. 아내가 울먹였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편히 잤습니다. 북한 떠난 후 5개월 만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어 교육, 컴퓨터 교육, 직업 교육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선생님이 인터넷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세계 모든 뉴스를 볼 수 있어요. 저는 북한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최 위원장 숙청 기사가 떴습니다. 위원장님이 반당 행위로 숙청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위원장님, 제 증언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거짓 증언을 해서 위원장님이 숙청당한 겁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뒤 딸아이가 검정고시 신청을 했습니다. 아빠, 나 공부하고 싶어요. 대학 가고 싶어요. 그래, 해보자. 딸아이는 하루 15시간씩 공부했습니다. 북한에서 못다한 공부를 여기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한 달 뒤 시험을 봤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빠, 나 붙었어요. 합격했어요. 딸아이가 기뻐 날뛰었습니다. 미향아, 축하한다. 17살 딸아이가 다시 학생이 되었습니다. 하나원 교육이 끝나고 우리는 서울 변두리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얻은 전세집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우리만의 집이 생겼습니다. 여보,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 아내가 빈집을 돌아보며 울었습니다. 저는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49살, 북한 출신, 발동상 후유증 한 2달 동안 20곳을 지원했지만 다 떨어졌습니다. 북한에서 오셨어요? 죄송합니다. 결국 아파트 경비 일을 시작했습니다. 월급 200만 원. 북한에서는 최고인민회의 고문이었는데 이제는 경비였습니다. 하지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여보, 오늘 월급 받았소. 첫 월급날 아내와 딸을 데리고 식당에 갔습니다. 무엇 드릴까요? 삼겹살 3인분이요.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딸아이가 행복해했습니다. 아빠, 진짜 맛있어요. 많이 먹어. 그때 문득 생각났습니다. 북에 두고 온 아들 철혁이도 이런 거 먹어봤으면.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언젠가 데려올 수 있을 거예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딸아이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사회복지학과였습니다. 아빠, 나 탈북자들 돕는 일 하고 싶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아내는 마트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계산대 직원이었습니다. 북한에서 교사였는데 여기선 계산대 알바지만 그래도 행복해요. 우리는 매주 일요일 교회에 갔습니다. 중국에서 우리를 도와준 목사님 덕분에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다른 탈북자들을 만났습니다. 다들 우리와 비슷한 사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형님, 저도 가족을 북에 두고 왔어요. 우리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겠죠? 그럼요, 꼭 만날 거예요. 어느 날 저녁 한강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강 건너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여보, 여기 참 좋네요. 그러게요. 24시간 편의점이 있고 밤에도 안전하고 말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말할 수 있고 이게 자유네요. 그래요. 이게 자유예요. 딸아이가 제 팔짱을 꼈습니다. 아빠, 우리 여기 온 거 잘한 거죠? 그래, 잘했어. 할머니도 오셨으면 좋겠어요. 오빠도 그래 할머니. 오빠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북한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청진 소식은 없었습니다. 어머니 소식도 아들 소식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철여가 잘 있니?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제발 우리 어머니와 아들을 지켜주세요. 1년이 지났습니다. 2026년 4월
딸아이 대학 입학식이었습니다. 아빠, 나 오늘 대학생이에요. 교복 대신 사복을 입은 딸아이가 너무 예뻤습니다. 미향아, 축하한다. 아빠 자랑스럽다. 아빠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잘한 거지. 입학식이 끝나고 캠퍼스를 걸었습니다. 아빠, 저기 봐요. 북한 인권 동아리래요. 나 저기 가입할래요. 그래, 해봐. 딸아이가 동아리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저는 캠퍼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북한에서 보던 그 하늘이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살았습니다. 제 딸아이가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정말 정착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앞으로 어떻게 살 거예요? 그냥 열심히 살아야죠. 그리고 저는 북쪽 하늘을 봤습니다. 통일이 되면 청진에 가서 어머니 산소에 절하고 싶어요. 철혁이도 데려오고 싶고요. 그날이 올까요? 올 거예요. 꼭 올 겁니다. 딸아이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빠, 엄마, 나 오늘 동아리에서 배운 건데요. 북한에 아직도 2,500만 명이 살고 있대요. 그래, 그 사람들도 다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처럼. 그래, 그날이 올 거야. 2026년 지금 저는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 경비로 일하며 주말에는 교회에 가고 한 달에 한 번 탈북자 모임에 갑니다. 평범한 삶입니다. 하지만 자유로운 삶입니다. 북한에서는 최고인민회의 고문이었지만 자유가 없었습니다. 여기서는 경비지만 자유가 있습니다. 저는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저는 15년 충성, 어머니, 아들을 대가로 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딸아이가 웃고 있으니까요. 제 아내가 행복하니까요. 매일 아침 태극기를 보며 감사합니다. 이 나라에 태어나지 못했지만 이 나라 국민이 되었습니다. 북에 두고 온 어머니께 아들 철혁이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어머니, 철혁아, 미안하고 사랑해. 꼭 다시 만나자. 그리고 아직 북한에 있는 2,500만 주민들께 말하고 싶습니다. 언젠가 여러분도 이 자유를 누릴 날이 올 겁니다. 우리 세대의 통일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식 세대는 꼭 하나 된 조국을 보게 될 겁니다. 6.25 때 헤어진 이산 가족들처럼 저도 가족과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청진에 가서 어머니 산소에 절하고 아들을 안아줄 날을 꿈꿉니다. 그때까지 저는 여기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자유로운 이 땅에서 감사하며 희망을 가지고.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고문에서 대한민국 경비가 된 한 남자의 이야기하지만 저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자유인이니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대한민국 만세.